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모의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저희가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80자 글씨 수도 좀 줄었고요. 시험 보는 시간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유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크게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문제는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 가지의 제시문을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잘 읽고 각 문항에 답하시오 해서 문항이 총 세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가격이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뭐 노동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노동 시장에서도 작동한다라는 원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그런 또 출제 의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좀 시사적인 이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저 임금 인상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시문 같은 경우에 제시문 요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문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의 변화이며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의 변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균형이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 즉 노동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도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달리 근로자가 노동의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의 균형 임금이 결정되는 원리를 제시문 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다를 살펴보면은 뭐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서 최저임금의 상승 추이를 그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5,000원에서 2019년에는 8,000원까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표를 제시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 1번의 문제는 생산물 시장에서 시장 균형은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생산 요소의 변화, 기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노사 협상의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어떻게 이동하며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의 문항입니다. 즉 마지막 그 센텐스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노사 협상의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항 1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대한 것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출제 의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의 변화이며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의도는 생산 요소인 임금 상승이 생산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형성한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문항 1, 2, 3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항 1에 대한 어떤 그 예시 답안은 조금 후에 뒤에 문항 2, 문항 3의 문항 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입니다. 문항 두 번째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 경우 균형 임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즉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잘 활용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는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에 해당하는 Y축이 임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X축은 노동의 수요 공급량, 즉 거래량에 해당되는 것을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제시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 네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노동의 수요 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그리고 노동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임금의 하락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잘 파악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의 문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2019년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경우 노동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또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한 이후에 제시문 다 표로 제시한 정부가
표 1과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이었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제시문 다를 응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생산물 가격의 상승은 생산물의 수요량 감소와 공급량 증가를 당연히 유발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게 결정한 경우 노동의 수요량 감소와 노동의 공급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3에서 유의할 점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위에서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문항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마치고 간단한 예시 답안과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노사 협상의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리고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당연히 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요. 우측으로, 그죠? 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T 대시라고 하고.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쓰면 노사 협상의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비용이 상승함으로 생산물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따라서 기업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하므로 생산물의 수요는 당연히 늘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물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생산물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얼만큼 상승했죠?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만큼 상승하게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생산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이 동일한 폭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 이쪽이 거래량이 될 텐데요. 이쪽이 Q라고 해서 거래량이 될 텐데, 거래량은 동일한 폭으로 이동했을 때는 거래량은 당연히 불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1의 평가 기준은 공급 곡선 위에서의 이동이 아닌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설명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에 대한 이동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변화에 따른 생산물 가격의 새로운 균형을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어떤 변화에 따른 생산물 거래량의 새로운 균형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 문항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2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불변이며 노동의 공급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으로 인해서 균형 임금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상태에서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가격 자체는 임금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 wage라고 표현하면은 그죠? 예,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1번 문제를 푸신 분들은 문항 2번은 뭐 간략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노동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 이동에 따라서 뭐가 하락하죠? 균형 임금이 하락한다라는 내용을 꼭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항 2번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문항 3번. 자, 문항 3번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는 각각 노동의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면 예, 이게 수요 공급이라고 한다면요,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임금이라고 하면요, W0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 수요 곡선에 이동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LD라고 하고 이게 LS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평가 기준도 보면은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고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을 초래함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 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당연히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의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어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노동의 공급 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어떤 그 지문 3 같은 경우에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지문을 구성을 했고요. 표 제시한 거랑 제시문 가와 나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시장의 균형 이 영역에서 그리고 뭐 교학사 천재교육 뭐 이런 교과서에서 시장 가격의 결정 그리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결정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본고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문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모디파이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경상계열에서는 항상 1번 문제는 논술 형태의 문제 그리고 2번 문제는 계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경상계열 문제 2번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등비 수열의 개념,
등비 수열의 개념을 이자율 계산 과정에 응용을 했다. 예, 그래서 이자율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에서 또 배우실 거고요. 등비 수열의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에 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경제 주체들의 예금 상품 선택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희 경상계열에서는 항상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수리적 논리력을 측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이때까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시문이 크게 두 개 주어졌고요. 제시문 가와 나에 주어진 등비 수열의 공식과 이자율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문항에 제시된 단순한 사례를 수리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고자 이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정답은 제시문 안에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에 주어진 공식과 계산 방식의 어떤 사례를 적용해서 문항의 풀이를 참조할 수 있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시문 가에서는 등비 수열에 대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표시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어떤 이자율을 계산하는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시문은 두 개가 제시되었고 문항은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첫 번째 문항은 보면은 문제가 연 5% 복리 만기 2년인 예금 상품에 지금 100만 원을 예금하면 2년 후 만기 시 원리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를 보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시문 나에 은행에 3년간 저축한다라고 할 때 복리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115만 7,630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공식이 그대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110만 2,500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의 평가 기준은 당연히 이 식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정답을 제시를 했는지 이렇게 채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도 공식을 제대로 제시를 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정답을 계산을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첫 2년은 연 이자율 5%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고 다음 2년은 연 이자율 5%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만기 4년의 예금 상품이 있다. 오늘 예금하여 4년 후 만기 시 원리금 합계액 100만 원을 인출하려면 오늘 예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식을 수립하여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을 읽으실 때 항상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식을 꼭 수립해서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항 2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자율 계산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공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제시문 나에 힌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문 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식을 세우면
이러한 식으로 식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x를 풀어내면은 결국 x는 82.4572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평가 기준 또한 이 문항 2의 평가 기준 또한 공식을 제대로 제시를 하였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느냐라는 게 두 가지 평가 기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은 연 이자율 5%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예금 상품이 있다.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등 세 종류 예금에 100만 원씩 예금하고자 한다. 이 세 예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리금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본 문항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제시문 가의 등비 수열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힌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그래서 이 등비 수열에 나와 있는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죠.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이건 아니고요. 네. 자,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여기 밑에 부분 이거죠. 그죠? 그래서 S2는 1-1.05 분의 100 곱하기 1.05 가로 열고 1-1.0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은 약 331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쓰면은 뭐 330.96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또 계산하는 방식이 또 위에 다르게 또 푸른 계산 방식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제시하여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문항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공식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연 이자율 5% 복리 예금 상품이 있다. 만기 1년부터 10년까지 10개 종류의 예금에 100만 원씩 예금하려고 한다. 이 세 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리금 총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제시문 가의 등비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 합을 이용해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제시문 가의 등비수열 공식을 이용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S10은 100에 100 곱하기 1 플러스 1.05에서 1.05의 9승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등비수열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은 1257.79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문항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잘 이용했느냐 그리고 공식을 제대로 제시를 하였느냐 가끔 여러분들 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쓰지 않고 정답만 제시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술 시험을 보실 때는 충분한 계산 과정 그리고 공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를 하시고 정답을 제시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이 문제 또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즉 공식 제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문항 5번째는 위의 문항 3에서 각각
1년 후와 2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두 개의 예금을 은행에 재예치한다고 하자. 3년 후에 세 개의 예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문항 5쯤 내려오면은 뭐가 됐을까요?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항들에 대해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해요? 2단계로 구분해야 된다. 예. 계산을 2단계로 구분해서 인지하시면 뭐 크게 뭐 계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이 과정을 제시하시고 식을 제시하시고 풀이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정답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5번은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해요? 2단계로 구분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사실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잘 찾아내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주어진 표의 내용을 적용해서 수치적 해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하려고 출제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 또한 어떻게 해요? 출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어떤 금융 상품의 이해 그리고 이자와 이자율의 영역 그리고 고등학교 미적분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영역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문제는 항상 1번 문제는 지문을 잘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서술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와 두 번째의 문제는 항상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산 문제, 수학 또는 통계 이런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본 고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실력들을 잘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2020년도 모의 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